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아침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신문 일면 기사 겹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신문에만 실려있는 일면 기사도 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굵은 글씨로 돼 있는 제목이 눈길을 잡습니다. 공공의대생 선발할 때 시민단체 추천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 공간 중심으로 굉장히 약간 논란이 불이 붙었어요.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선발 복지부에서 어떤 설명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더 자극을 한 겁니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공공의대 지금 설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요. 이 공공의대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관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거를 해명하는 것에서 어떤 설명자를 내놓는데 거기엔 또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 그래서 더 논란이 됐다. 물론 이 정부에서는요. 예시를 든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초중고 전면 원격 수업입니다. 사실상 3단계 조치다. 이렇게 제목에 돼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내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이고요. 고3은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3만큼은 등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감염이 늘자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안은 덜었지만 학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 따라서 공부를 좀 더 시키는 학생, 덜 시키는 학생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2학기 시작부터 학사 일정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코로나 절체절명 위기, 이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는 의사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일부 확진자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도 의료 공백 차단 위에 물밑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접점 모색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죠? 태풍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큰 그림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도 날아갈 괴력입니다. 바로 태풍 바비입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 바비 전국이 초비상 상태다. 여기 사진을 좀 봐주시죠.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한반도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좀 태풍이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북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요, 이 서해안 쪽으로 아주 바짝 다가간다. 내일 정도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초속 47m의 강풍, 오늘 제주도 강타 걱정됩니다. 몸집을 키우며 천천히 서해로 북상. 그러니까 빨리 와서 후딱 지나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온다는 거 이게 더 무섭습니다. 태풍 링링 그리고 볼라벤 유명하죠. 악명 높은 태풍이었는데 더 강력하다. 역대 1위인 매미보다 피해가 클 수도 있다. 많은 걱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면기사 빠르게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갑 MBN 논설실장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폭풍 전야입니다. 방금 태풍 바비 얘기 전해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요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지금이 폭풍 전야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폭풍 전야고요. 두 번째는 영끌 안타깝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국토부 장관 지금 30대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모아 집을 산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상황 좋아질 텐데 이렇게 하는 거 안타깝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시민단체가 왜 거기서 나온가. 일명기사 때 전해드렸죠. 공공의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가족대회. 이게 뭘까요? 미국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 확정을 하는 전당대회가 정당별로 열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대선 후보들이 확정이 됐는데 그 전당대회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가족대회랍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대부분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태풍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 좀 봐주세요. 파도입니다. 파도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습 자체가요. 25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상황인데 벌써 이런 모습이에요. 파도가요. 옆에 있는 물론 이게 파도 가까이서 찍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집들이 좀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어떤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매미보다 강한 놈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이다. 매미 역대 최고로 지금 꼽혔죠.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근데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풍 바비 오늘 전국을 덮칩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좀 그려져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아랫부분이 25일 오전, 어제입니다, 어제. 그렇지만 오늘요,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 한반도까지 오는데 굉장히 더디게 오고 있습니다. 빨리 안 지나가요. 그만큼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오늘이죠, 26일 오전 9시만 요 정도 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오후가 되면 한반도에 상륙하고요. 내일 수도권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하겠습니다. 권용범 기자, 지금 제주도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람 아주 셉니다.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도 계속해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파도도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거세지면서 이 태풍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바비는 시속 15km로 이곳 서귀포시 남서쪽 약 240km 해상까지 접근한 상태인데요.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서 인근 포구의 배들도 조업을 멈추고 정박 중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서울에는 내일 오전에 태풍이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형급 태풍인 바비는 오늘 최대 풍속이 초속 45m, 강풍 반경은 380km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지에 최대 500mm, 호남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전국적으로 3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금 화면 보셨죠? 지금 제주도 서귀포 바다 심상치 않은 파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용범 기자가 지금 소식을 전해주는데 몸을 가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각별한 주의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폭풍 전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방역당국 지금은 폭풍 전야. 추석 연휴 집 밖에 못 나갈 수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까지 이게 심상치 않게 이어진다면 물론 가정이 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중대 고비다. 지금 방역당국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 밀집, 지하시설 운영 중단, 그리고 공공 민간기관 50% 이상 재택근무 검토. 이미 재택근무 들어간 거 많습니다, 지금요. 한풀 꺾였다. 아니다. 아직 모른다. 정부 내에서 약간 목소리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한풀 꺾였다는 거는 이 임상위원회 어떻게 보면은 이 감염병에 대한 병을 직접적으로 그 병
자체를 다루는 곳이죠. 그리고 방역 당국은 또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약간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만 뭐 한풀 꺾였다. 아직 모른다. 뭐 약간 의견이 좀 갈렸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방역과 경제 함께 잡아야 할 두 토끼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어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위원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병 측면에서 접근하는 곳이죠, 여기는요. 봉쇄 조치는 장기 해결책이 안 된다.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효과 50% 이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앞선 기사는 방역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고비가 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이 임상위원회에서 한 얘기는요. 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방역, 거리두기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백신 과연 100% 믿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의학적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해놓고 있어요. 중앙임상이 2달 만에 기자회견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초강력 대응보다는 뭔가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 방역 3단계 격상 관련 언급은 피했다. 중환자 수 4달 1일 정점 예상됐다. 초강력 대응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리고 중앙임상위원회 각각의 어떤 내용을 좀 밝혔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겉으로 보기에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시작된 수도권의 거리 두기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또 빨리 반영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확산에 다시 록다운과 같은 방역 조치를 꺼내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현재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학습 중인데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확산 억제를 반복하면서 일상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의학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뉴 노멀. 뭔가 새로운 기준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걸 학습 중이다. 뭔가 좀 약간 답답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감염 첫 확진.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완치가 된 홍콩의 33살 남성이 있어요. 그런데 4개월 정도 만에 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거랍니다. 그럼 재감염입니다. 독감처럼 매년 백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여기 아랫부분에 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몸에 남은 바이러스가 재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항체 지속이 수개월에 불과하다. 그리고 항체는 통상 바이러스 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면 감염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백신 한계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아직은 좀 봐야 된다.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얘기가 이 상황이요. 그동안 어떤 가설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홍콩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재확진이 된다는 점을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병상 부족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일부 확진자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행태가 논란입니다. 의료진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MBN 영상톡으로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되냐면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나를 가두냐, 옥상 어디냐, 창문 어디냐, 나 뛰어내릴 수 있다, 여기 감옥이냐. 택배에서 가키슈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뜯어봤더니 그 안에 이제 담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톡방이 있는 건지 뭐 타병원이나 타병동 입원 환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여기는 왜 안 되냐고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쩌다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문을 막 발로 타시는 분들도 계셨고 조금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기분이 나쁘신 거를 투사하고 싶으셨나 봐요. 뭐 코플리즈를 막 바닥에다 뭐 뿌려놓는다거나 이제 드린 수건을 막 바닥에 던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약간 감기 몸살 정도예요.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검증까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문재인 만세 뭐 이렇게 3번 외쳐줘야지만이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뭐 걱정이 되지만 뭐 하자는 대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 간호사도 굉장히 소진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했어야 할 다른 일을 또 못하게 되니까 업무가 좀 마비가 되죠. 최영호 고문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뭐 간호사의 이불을 빌려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오고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분들 왜 이러실까요? 근데 뭐 그 각자의 그런 예. 왜 나만 걸렸을까 하는 그런 다른 사람 억울함인가요? 네. 뭐 억울함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왜 내가 왜 걸렸지부터 이 초조 불안 예. 심리가 이제 그렇게 표출되는데 예. 지금 의료진이라는 거는 예. 이 엄중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예. 여기를 보호해줘야지 본인도 빨리 나옵니다. 본인도 예. 빨리 나오고 우리 의료진도 또 더 일어날 예. 큰 재앙에 대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뭐 한마디로 요새 뭐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예.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유튜브들 예. 굉장히 많이 거기서 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나와서 예. 다시 방송하시고요. 거기서 예. 빨리 자기 본연의 환자로서의 본연에 빨리 회복하셔서 나오신 거지 거기서 뭐 가짜 뉴스급의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도 예.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분들 약간 행태가 좀 논란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일단 뭐 본인들이 행동하는 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예.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뭐 일단 감염병 예방법 관련된 처벌을 또 받으실 수 있고 예. 또 뭐 유튜브들을 통해 가지고 허위 사실 관련된 부분들을 유포한다면 관련된 명예훼손으로 또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간호 인력들에 대해서 또 뭐 폭행이나 뭐 상해를 했다면 또 약간 좀 처벌을 뭔가 받을 안 수 좋은 있- 행동. 예. 예. 근데 무슨 죄로 처벌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성숙한 그 시민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본인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예. 좀 이렇게 좀 각성하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자, 몸이 불편한 거 아프신 거는 다들 이해하죠. 그러나 그 아프신 분들 돌보는 의료진 그리고 간호사분들 너무 힘들게 하면은요 그분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공방은요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많은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 어제 바로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총리, 법무장관, 광화문 집회 허가한 판사 잘못이다. 그러니까 판사, 법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비판을 좀 국회에서 내놓은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그 바람에 천문학적 비용 손실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판사를 겨냥한 얘기예요. 책상에 앉아서 결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의 이제 고위 관료들이잖아요. 총리 그리고 뭐 장관인데 이런 얘기를 내는 걸 보고 사법부 독립권 침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세균 추미애 일제히 광복절 집회 허가한 판사 때리기다. 이 기사는 판사 때리기 이런 표현을 제목에 썼어요. 역시 뭐 그 내용, 발언 내용 소개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 그 판사님 잘못된 판단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책상에만 앉아서 자꾸 질타한 거예요. 그러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8.15 집회 책임 전가에 정부가 급급하다. 또 이런 또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집회를 허가를 하면 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비상한 상황을 사법 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국민과 같이 협조를 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상당히 저로서도 유감입니다. 물론 총리와 법무장관이 국회 회의에 출석해서 뭐 스스로 저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판사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신문에 이렇게 소개가 좀 돼 있습니다. 자, 뭐 일부 신문은 이 사항을 법원 때리기다, 판사 때리기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자, 어제 이런 입장이 도대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왜 나왔을까? 그걸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정우가 실장님, 왜 이런 발언, 이런 입장이 나왔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이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건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금 우리 상황은 말 그대로 전대미문입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삼권 분립이 돼 있죠. 어떤 사법 판단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문제 제기 측면보다는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제 복귀 차원에서의 언급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당 판사가 여러 집회 문제 관련해서 뭐 선별적으로 이제 허용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 소수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허용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것이 지켜지기 굉장히 어렵고 또 최근에 일련의 광화문 집회가 반정부적인 어떤 성격이 돼서 이게 감염병 확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광화문 집회 속에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감염원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차제 이제 저는 이제 법원도 수기를 분명히 해볼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감염병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면 재난 지역 안에서의 이 집회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집회 허용 문제를 과연 과거의 잣대로 그냥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어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전대민의 상황 속에서 각 영역에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의미의 지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복귀를 한다는 의미가 좀 있다. 뭐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 주셨어요. 자, 김병민 교수께서는 이런 발언 왜 나왔을까요? 배경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기승전 남탓 효과 만점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예. 단순히 정세균 총리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라 예. 지난번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집권 여당과 함께 몸을 담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과정을 복귀해 보게 된다면 굉장히 아쉬웠던 측면들이 늘 드러납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여기 아주 제한적인 상태로서의 허가를 해줬는데 여기에 집회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이름을 빌어서 당시 보신각에서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 1,000명이 넘었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당시에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공권력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코로나에 대한 강력한 확산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집회 형식을 사실상 취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엄정한 공권력이 집행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뭐 삼권 분립 얘기를 합니다만 행정부가 나서서 사법부를 비판하게 되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또 행정부를 이렇게 비판할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소비 쿠폰, 외식 쿠폰 뿌리면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총괄적인 책임이 어찌 보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도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기간 동안 사회 각층 각계 각곳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문제들을 복귀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다만 정치권이 이 문제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공방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방역을 잡는 일에는 후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세균 금융처가 앞서서는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약간 어떤 유감 표명, 약간 어떻게 보면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건 또 정부 당국에서 오롯이 결정한 부분이니까요. 자, 최영우 고문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해당 판사, 그러니까 이번 결정을 한 지금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은 여권 중심으로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결정을 한 해당 판사의 이름을 딴 집시법 등 개정안을 또 내놨어요. 발의까지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너무 나가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쭉 말씀하신 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치관이 지금 다르고 기준 잣대가 다른 부분들이 지금 혼재돼 있다는 것에 대한 지금 비판들과 이 책찍을 해주신 건데 그럼 진짜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제도를 또 고칩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공공의 선이 뭔지 복귀를 하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보수 단체에서 그 뭐 섣부른 그런 뭐 교회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허용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면은 그거를 다뤄야 될 부분은 사법부잖아요. 그럼 사법부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어요. 자, 8월 14일 날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8월 15일부터 100명이 넘어가서 가는 게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8월 13일도 80명이나 일어났고요. 그렇다면 15일 날 오롯이 15일 날 집회로만 이것들이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들 지금 싸울 때는 아니지만 지금 그거를 자기 입장으로 갖고 와서 자기 논리를 강화하는 데 쓰는 거는 더욱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 법원을 저렇게 비판한 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부 당국이 뭐랄까요? 좀 답답함, 뭐 아쉬움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쉬운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판사가 뭐 모든 잘못을 지을 것은 아닙니다만은 판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재판을 많이 해보고 뭐 일반인들하고 뭐 같이 재판을 많이 해보면 정말로 그 판사가 현장에 한 번만 가봤어도 알 수 있을 거란 재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책상에서만 판결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류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부에 관련된 방침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쉽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사법부에 뭐 관련된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의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당 판사나 법원이 조금 움츠러들지 않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그러니까 움츠러들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각성을 하라는 얘기죠. 정부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판결을 내릴 때 국민들과 직결된 판결을 내릴 때는 조금 현황에 관련돼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다가가야지 이게 그냥 문서로서 오는 걸로만 판단하지 말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발언을 두고 좀 네 분 시청자 여러분 네 분 말씀 들어보셨죠?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복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 또 내 탓을 하는구나. 아니다. 판사 법원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현장을 좀 봐주세요라는 당부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자,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을 좀 이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전해드렸는데 또 한 가지 주제. 부동산 문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이 부동산 얘기가 대화 주제로 나오면요. 길어집니다. 그 대화. 그리고 할 얘기들이 참 많으세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제도 국회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빠지지 않고 또 나왔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사는 약간 제목 자체에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어제 이제 정부의 인식이 왜 이러는가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현 정부에서 집값 가장 올랐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정권에서도 상승.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제목에 돼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야당 공세에 발끈했다.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비서실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상승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지금 효과 있는데 또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도 일단 색깔이 묻어납니다. 국민이 뭐라 하든 정부는 집값 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영민 실장 부동산 안정 국민 다수가 정부 정책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책 효과 나오는데 그러면서 30대들 영끌에서 집사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뜻은 영끌에서 집을 산 게 안타까운데 왜 그런가 하면 좀 기다리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죠. 8월 서울 집값 1.5% 뛰었는데 비서실장 국토부 장관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렇게 또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뭐 기사 두 가지의 발언을 소개해 드렸는데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보시죠.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계속된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그 효과가 서서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렇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서울과 특히 강남 지역에 있어서는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2주 연속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그 매수세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지난 6월, 7월 시장에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사전 분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20만 원 넘게 공급 계획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얘기를 묶어서 이해하게 되면은요. 지금 정부 정책 효과 지금 조금씩 나고 있고 기다리면 더 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30대 안타깝다. 영끌할 필요 없었는데 기다리면 될 텐데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 집값 곧 잡힌다지만 국민들 앞으로 더 오른다.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과 정부의 어떤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8월 주택가격 전망입니다. 역대 2위다 그러는데 그래프 보아주시죠. 한국은행 조사예요. 보면은 이게 100입니다. 100. 100을 넘으면 집값이 앞으로 올 것 같다. 100 이하면 떨어질 것 같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 초에는 안 그랬어요. 100 미치였잖아요. 그런데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7, 8을 보면 125. 굉장히 높죠. 그럼 앞으로 더 집값이 오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 쪽 지금 보면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안정된다라는 쪽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괴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죠. 자, 노영민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어떤 입장, 정부 입장이죠. 이거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안 하시는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먼저 최영호 고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혀 두 분의 기본적인 생각에 기저에 뭐가 있냐면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제 올랐다고 우리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 지금부터 집값 안정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노영민 실장 그 자택도 6억 5천에 시작한 게 11억 3천에 팔린 거예요. 요번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번 정권에 올라온 것들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집값이 안정화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영끌을 해서 30대가 영끌을 해서 집 사는데 뭐 참 안타깝다 그러는데 왜 영끌을 하게 만든 거죠? 옛날 30대들은 대출 받아서 샀어요. 왜 영끌을 하냐면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정화됐다 얘기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집값이 진짜로 정상화되는 것을 안정화로 하는 건지 영끌에서 살라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얘기 나오는 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 책임자가 누군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현상만 지금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끌 얘기를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다주택자 매물 거래가 많이 됐는데 요거는요, 아마 정부의 의도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있는 매물을 내놓으라는 취지였잖아요, 정부가. 근데 내놨어요. 내놨다는 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그런데 그 내놓은 매물을 30대 젊은 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 뒷부분이 뭔가 생략이 되는데, 그래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 말하는 거 보면은요. 하여튼간, 여기 보면 또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비싼 값에 사주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러고 보니까 이 안타까움이 집값이 원래대로라면 빠질 텐데 이렇게 영끌해서 사주니까 안 빠진다. 뭐 이런 인식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제 이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내놨어요. 자, 조대진 변호사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어제 내놓은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뭐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지금 뭐 부동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효과가 그 다음 정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앞에 노무현 정권 때 강하게 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 정권에 대해서 부동산을 쪼이고 있는 것은 뭐 한두 달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음 정권 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 서둘러서 그 경제 효과에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정책은 좀 시간이 걸리죠. 부동산 사실은 뭐 단기도 있지만 장기적인 어떤 정책도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국민들의 어떤 집값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정부의 인식, 뭐 여기 뭐 그래프 요 자체가 조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이런 상황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부동산 이미 이제 두 채가 있었는데 다 팔았잖아요. 그 얘기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나온 게 아니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칠어졌죠. 뭐 그 내용을 다룬 기사도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팔아 3년 새 5억 벌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 15년 살았다니까요. 뭐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 제목에서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간 6억 5천에서 11억 3천이 됐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거 질타하는데 뭐 몇 년 사이에 그런 거 하니까 노영민 실장은 15년 살았다니까요.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영농 경력 11년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 주말에 양산 가셔서 뭐 이렇게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말을 흐렸다는 거죠. 그래도 야당은 아니 재임 중에 농사를 짓는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별 얘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의 불화설과 관련해서 뭐 싸웠네 안 싸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혜숙 인사수석은 두 사람이 싸운 건 아니고요. 뭐 언쟁 정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쟁은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이런 취지의 또 답변도 내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요 3년 새 15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본인이 강남 살고 3년 만에 돈 차액을 아파트 처분해서 5억이나 벌고 나니까 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인데요. 지금 온 국민이 15년을 살았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그 뭐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마십시오.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셨죠? 정관 실장님. 이게 중간에 앞부분에는 그래도 어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중간쯤 가다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을 확 가버렸어요, 지금요. 두고두고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요. 그 의원 질문 자체가 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만에 5억이라는 것이 집을 산 지는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몇 년부터 이제 몇 년까지 전체 얼마다라는 식의 저기가 전개됐으면 뭐 다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에 5억이라는 그 설정 근거가 뭐냐라는 이제 더군다나 뭐 지금 노영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은 이 주택을 다 지금 처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뭐 어디 반포를 남겨느냐 그것도 사실은 정리가 됐죠.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 팔겠다.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이 의사 전달을 잘못한 것으로 이미 그건 해명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집한 뒤에 어떤 양도 차액 가지고 이제 정치적 논란 공방이 되니까 노영민 시장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15년 그것도 한 11평 아파트인데 라는 지금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일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 면도 있겠죠. 어쨌든 그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방 속에 집값 안정의 의지를 다주기 위해서 다 팔았는데 이제 와서 양도 문제를 지적하면 도대체 뭘 어쩌란 얘기냐.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치적으로는 서로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공방을 펼칠 수 있습니다만 특정인 또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 정부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공동명예라든가 일시적인 일가구 이주택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닥치는 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럼 해법을 갖고 어떤 모색을 하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형태로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려가지 그냥 자칫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불효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좀 겸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에 있어가지고 노일장 답변도 이 정부에서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15년을 가지고 있었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뭐 이걸 은폐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저는 정치적 논란의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김현미 장관 답변처럼 뭐 30대 무슨 뭐 영끌 이런 표현 속에서 하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집값 자체는 지금 정부의 어떤 전방의 어떤 세금이라든가 대책의 압박 속에 뭐 또는 당분간은 하향 안정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물론 특정 지역은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장면이 아니죠. 좀 서로 저런 언쟁을 하고 사실은 국회에서 뭔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좀 밝히고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정책적인 뭐 시사점이나 대안을 찾으면 좋은 건데 저렇게 되면 감정 싸움으로 가버렸거든요.
자, 김현미 교수님. 네. 앞서서 좀 정우가 시장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영끌. 네. 영끌로 해서 집 산 거 이거 안타깝다 바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보기에는 예. 이제 부동산 값이 안정될 건데 예. 왜 구태여 지금 젊은 30대 청년이 영끌이라는 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신용대출 가질 수 있는 모든 돈들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을,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동원해서 지금. 가는 건데 예. 왜 그렇게까지 할까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안타까움에 대한 원인을 과연 누가 제공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양치기 소년의 우화에 대해서 사실 이 정부가 가장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노영민 실장이 일단 저런 방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요. 현 정부 들어서 이 정부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들 집을 파십시오. 집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노영민 실장은 집을 팔았습니까? 그 집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집을 팔았던 선량한 서민들과 국민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하게 올라가는 집값을 지켜보면서 나만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났더니 올랐다는 팔고 거죠. 났더니 청와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과 이 정부 인사들은 집을 아무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값이 오를 대로 끝까지 오른 상태 속에서 예. 흔히 말하는 신고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가장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올라서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예. 나는 뭐 살 때까지 오래 살아서 판 건데 무슨 문제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현 정부가 국민들께 얘기했던 이야기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행동이 전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국토부 장관, 현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 나와서 집값 안정되고 있으니까 절대로 영끌해서 집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동안 있었던 학습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건 현 정부에서 불리한 이슈가 나올 예. 때마다 예. 전 정부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집값 오르는 거야. 그리고 현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은 시간 가니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속도로 상승했던 건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국민들께 예. 솔직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에 자임하고 예. 그다음에 이 내용에 책임질 수 있는 인사로 부동산 관련된 예. 정책 참모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 때 예. 국민들의 떨어진 신뢰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요. 워낙 주제로 꺼내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조대진 변호사, 최영국에게 짧게 추가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먼저 조대진 변호사. 지금 청와대 고위급 참모들 거의 다 집을 다 팔고 뭐 없거나 이제 한두 택이도 됐습니다. 한 분만 빼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사실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내놓으라는 걸 자꾸 이렇게 권고, 지금 권고가 아니라 사실은 권고 이상으로 갔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집이 어떤 인사의 기준이 된다.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집 두 채 갖고 있는 게 뭐 물론 죄는 아닙니다만은 예.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맞춰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 두 채 갖고 있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대로 맞춰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정도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들 좀 하려면 일단 집 두 채 안 됩니다. 이게 굳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일반화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또 집을 또 두 채 가지는 경우들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개인 사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의 기준이 이제 집 두 채가 기준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의 이 설명이 굉장히 고문이 막 묻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참 어렵다, 이 문제. 이걸 이제 묻어나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최영국님께서는 경제 쪽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많이 지켜봤으니까 앞으로 정말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다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고요. 결국 집값 내려온다는 건 수요 공급이 맞아져서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뭐 오늘 발표를 하더라도 진짜로 몇 년 후에 집이 완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 없는데 자, 올라가는 속도마저도 조금 줄여야 되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시장과 괴리된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금 집값 뭐 부동산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평당 1억이라는 게 지금 뭐 강남이면 보편화됐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경제의 이 수준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지금 뭐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다주택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요 10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 원어치 집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세 내는 것부터 달라요. 등등의 지금 굉장히 경제에 안 맞는 불편한 이런 정책들이 서로 모순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로 다주택자가 마음껏 청와대에서 자기 능력껏 일하는 그 기조부터 우리가 갖고 갈 때 진짜 부동산이라는 게 안정세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부동산은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그거를 얼만큼 우리가 가파르지 않게 하느냐. 안정적으로 가는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기준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보여집니다. 뭐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뾰족한 답은 없네요. 조대지 변호사도 그렇고 최영호 의원도 이렇게 뾰족한 답이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저는요. 다음은요. 공공의대 관련 내용입니다. 공공의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학생을 뽑아야 됩니다. 의대생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뽑는 문제를 놓고요. 아직 만들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논란이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의대생 뽑는데 시민단체가 왜 거기서 나오는가 이렇게 제목에서 묻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신입생 추천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어떤 설명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자 제2의 조국 딸 양성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국 정국 때 사실은 이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문제가 이거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서류 관련된 문제들 등. 그러다 또 그게 소화이 돼서 또 언급이 된 거죠. 그러다 정부 해명합니다. 정해진 것 없습니다. 긴급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거 없다고 했지만 일단 뭔가 내놓았는데 그게 다 논란이 돼버렸어요. 이미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공공의대생을 추천? 현대판 음서제 이런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적 양성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건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 교육의 영역인데 여기에 왜 시민단체가 등장을 하는가요? 온라인 공론장에서 비판론이 이어졌다. 그래서 정부는 선발과다 정한 것 없다. 역시 정한 것 없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자, 저 아랫부분 밑줄로 가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설명이에요. 몇 가지 처음에 이 사태는요. 시도지사의 어떤 추천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정부가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어떤 설명을 내놨는데 거기에 시민단체 부분이 딱 들어가 있던 거죠. 더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 이후에 다시 정부가 설명을 합니다.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공정성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한 구성원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에 따르면요. 시민사회단체가 곧 공정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시가 됐잖아요. 그럼 정부의 인식이 이런 거냐. 이런 또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좀 선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법률에 따르면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을 한다라는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온 거는 뭐 시도별 일정 비율만 선발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다라지만 뭐 해명 과정에서 시민단체 부분이 딱 등장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게 동시에 비판하시는 분들 그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 김명희 교수님. 네. 젊은 설명을 뭐 받아들이다도 하필 왜 예시로 든 게 시민단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요. 일단은 처음 논란이 있던 건 시도지사 추천한다 그러니까 또 시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국민적 물음이 생겼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공정한 상태로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는 시민단체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었던 시민단체 여러 활동들, 특히 시민단체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인사가 현재는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들을 수행했던 시민단체가 어느덧 권력과 한 몸이 되어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단체 자체로서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윤미향 의원의 사태로 불거졌던 일이 정의연, 정대협의 사건들이 현재 수사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결국은 법적인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여기에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 같은 공정성이 담보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금은 논란의 중점들이 계속 엉뚱한 데로 옮겨가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을 통해 이 공정성을 위반했던 부분들의 신뢰가 깨졌던 국민 저변의 인식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선발의 기준을 마련할 때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공정한 기준이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이런 어떤 논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객관성, 공정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생겼잖아요, 지금요. 절대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요. 조대진 변호사. 사실 의대 진학은 말도 못한 경쟁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한 문제와 공정의 문제가 같이 되니까 발칵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뭔가를 좀 잘못 건드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상황 보면요. 근데 아까도 그 발표에서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지금 법률로 통과되지도 않았고 뭐 정해진 게 없거든요. 없습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고 그거를 정부가 모를 리는 없거든요.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제부터 벌써부터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아직까지 뭐 제대로 정해진 것도 없다. 네, 그거네요. 지금 비판은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의 말씀은 그 예시는 정말 예시를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설명 같아요. 최영호 고문님. 아니, 근데 지금 의대생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대를 만들자 안 만들자 그 논란도 지금 뭐 아직까지 그것도 매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듭 안 됐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 이렇게 물타기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공공의대요.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의대를 나오면 5년간 숙련이 된다. 인턴 1년, 레전트 4년. 그다음에 펠로우 2년을 해요. 그럼 3년만 공공의대면 다 수도권 옵니다.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1990년도 10년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대 6년을 졸업한 이후부터입니까? 10년 계산이요? 이게요. 공공의대라는 아이디어는요. 일본에서 실패한 작품으로 벌써 판명이 된 게 지금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거든요. 1970년도에 치과 대학을 3배를 늘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가 됐냐면요. 편의점이 일본에 제일 많잖아요. 5만 6천 개 있는데요. 치과 병원이 지금 6만 8천 개예요. 치과 의사가 지금 200만 행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질적인 이걸 세울 건가 말 건가부터 해야지 이건 성급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시하신 거예요, 아까? 발언 기회 요청하신 거예요? 공공의대가 일본에 비춰가지고 이미 뭐 망한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비판은 로스쿨도 똑같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스쿨 지금 정착돼서 한국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부터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걸로 보입니다. 공공의대 참. 이거 만드는 것부터 논란인데 지금 선발까지 좀 앞서서 논란이 좀 불거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크게 보면 태풍과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의 장마의 태풍, 이제 지구온난화 재난 대비는 필수입니다. 내년 더 심하게 발생할 겁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악재의 자연재해 태풍까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큰일이네요. 이번 태풍이 코로나 싹 쓸어가면 좋겠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댓글도 좀 있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집값이 잡힌들 집 없는 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있겠나 한탄을 좀 해주셨고요. 매물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올 하반기부터 쫙쫙 나올 듯 아직은 음치 작전인 듯 시장 상황을 좀 전해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그만큼 어렵고 효과를 내기가 간단하지 않아 그런 거지 정부는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일 것 같습니다. 해외로 갑니다.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이 전당대회 대선 후보를 당마다 확정하는 곳이죠.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사실 미국도 코로나19 타격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화상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한 공화당은 현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간 일정 잡았는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공화당 거물은 안 보이고 온갖 트럼프들만 나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트럼프인데 온갖 트럼프요. 그렇다면 성이 트럼프고 이름이 다르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럼 뭔가 보이시죠?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하는 트럼프 가족. 밑에 여기가 좀 잘려서 그렇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장남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죠. 장남의 여자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차납 에릭 트럼프 그리고요 딸 이방카 당연히 등장하죠. 그리고 가족들 이 트럼프 집안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된 걸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롬니, 라이언 등등 굉장히 유명한 공화당 인사죠. 당 상징하는 인사들 모두 불참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트럼프 가족들로 채워. 그럼 공화당 인사들은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당인데요. 아들의 여친 며느리까지 총출동한다. 집안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가족대회. 현직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순방 중인 중동에서 지지연설 논란. 이거는 좀 정부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지지연설하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전당대회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Now, if you want to really drive him crazy, you say 12 more years. 지지자들이 4년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재선? 근데 12년 더를 얘기한 거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규정상 저건 불가능한 건데 12년 얘기를 한 거 뭐 농담일까요? 아니면 진짜 무슨 생각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어디 튈지 모르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 정은갑 시장님. 전당대회가 가족대회가 됐다. 지금 보니까 뭐 증명이 됐네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 속에서 사실은 같이 정부 내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도 이제 뒤돌아서서 뭐 여러 가지 또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행적인 게 많죠. 지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방국들에 대한 뭐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사실은 보수하면 굉장히 품격 이런 걸 따지는데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민주주의 자체도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 같은 위기의식이 지금 그 안에서 저는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선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님, 미국에 친구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뭐 통화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만나지 못하시고. 뭐라고들 말씀들 하십니까? 지금 이제 CNN이 가장 지금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근데 CNN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4%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 올라간 겁니까? 네, 따라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 전당대회에서는 단거 없거든요. 집도끼를 완벽하게 지금 딱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전략을 지금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집도끼를 모으는데 요 앞서서 봤던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공화당 인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제프 블레이크 전 상원의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민주주의와 도덕적 품위를 파괴할 거다. 대놓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공화당 인사들 중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 지지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집토끼가 모이는 거예요? 저는 집 나간 토끼가 된 거죠. 여긴 집 나간 토끼.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갖춰놓고 가기로 하고요. 지금 민주당 그 전당대회를 보면 뭐 오바마 부부, 클린턴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하면서 중도를 넓혀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토끼를 잡는 걸로 지금 했고요.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은 로저 스톤 잘 아시죠? 이번에 그 사면 받으신 분. 그 분이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짜가는데 2016년과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질 곳은 버리고 경합주에서 이겨서 승리를 하자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중도 확장보다는 집토끼의 완벽한 제어라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이탈 금지를 하는 모습으로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고위직 중에서 유일하게 지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거든요. 여기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게 설명돼 있어요. 외교만큼은 국내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훼손했다. 미국 내에서 언론들이 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참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 지금 계속 미국에서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 11월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다뤄봤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